서울의 심장부, 국내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아우라 옥션하우스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공간은 차갑고 현대적이었지만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하고 강렬하며 혼돈스러울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림이 차지하고 있었다. 2년 전 요절한 천재화가 한채원의 마지막 걸작이었다. 차진혁 대표는 그 그림 앞에 서 있었다. 작품 위로 비친 그의 모습은 그림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기일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그녀를 위한 신전과도 같았다. 그녀가 쓰던 붓들은 유리관 안에 보존되어 있었고 그녀가 좋아하던 책들이 그의 책장에 꽂혀 있었다. 그는 유령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였다. 그의 뇌리에는 절벽 끝에 있던 그녀의 작업실 발코니에서 실족사했다는 그 끔찍했던 사고의 날이 스쳐 지나갔다. 경찰은 비극적인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그는 언제나 그 결론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미술관에 대여 중이던 한채원의 작은 소품이 운송 과정에서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미술관의 복원가들도 실력이 있었지만 한채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는 병적으로 완벽을 추구했다. 그는 최고의 독립 전문가를 통해 직접 손상을 확인하겠다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동네. 기름 냄새와 낡은 캔버스 냄새가 뒤섞인 작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복원 작업실. 강유라는 18세기 풍경화에 상처 입은 표면 위로 숨을 죽인 채 붓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죽어가는 예술품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의사였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그림과 교감하는 듯했다. 그녀는 명성보다는 도전적인 작업을 선호하는 아는 사람만 아는 실력자였다. 아우라 옥션 하우스의 직원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녀는 그런 거대 상업기관과는 거의 거래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채원의 작품 손상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거절할 수 없는 명예롭고 보수가 좋은 일이었다. 유라는 작품이 보관된 미술관의 비공개 복원 연구실로 향했다. 그녀가 특수 조명 아래에서 작품의 미세한 균열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차진혁이 예고 없이 연구실을 방문했다. 그는 먼저 등 뒤에서 작업에 몰두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를 묶는 방식, 고개의 각도, 그 모든 것이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다. 강유라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돌아섰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얼굴의 골격 눈의 모양, 얼굴을 감싼 머리카락의 흐름까지. 마치 한채원의 유령이 그를 돌아보는 듯했다. 그의 정교하게 통제되던 세상이 산산조각났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유라는 그의 격렬한 반응에 당황했다. 죽은 화가를 닮았다는 말은 가끔 들었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진혁은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더 차가운 가면 뒤로 자신의 충격을 숨겼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실력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손상 분석은 미술관의 공식 보고서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통찰력이 넘쳤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그녀는 보고 있었다. 슬픔과 갑작스럽게 솟아난 절박한 집착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감정이 끝난 후 그는 움직였다. 그는 단순히 이 한 건의 일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그 작업실 그만두시오. 그의 목소리는 강렬했다. 나를 위해 일해 주시오. 한채원의 모든 컬렉션을 전담하는 유일한 큐레이터이자 복원가로. 당신만을 위한 개인 연구실과 무제한의 자원을 지원하겠소. 지금 버는 것에 10배를 주지.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오. 유라는 그 대담한 제안에 할 말을 잃었다.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의 불타는 눈빛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것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이미 준비해온 계약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요청이 아니요, 강 선생. 이건 필수요. 그녀의 유산은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 그녀는 계약서를 든 채 눈앞에 강력하고 상처 입은 남자를 보았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황금 세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그의 집착에 얽매이는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그가 제공하는 직업적 도전과 자원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도망치라고 경고하는 본능과 머무르라고 속삭이는 야망 사이에서 그녀는 길을 잃었다. 강유라는 결국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가 새로 일하게 될 공간은 단순한 연구실이 아니었다. 아우라 옥션 하우스 건물의 비밀스러운 별관에 위치한 최첨단 예술품 복원 스튜디오였다. 완벽한 한권학습 시스템, 독일과 일본에서 들여온 최고의 장비들, 그리고 방대한 미술사 자료실까지. 모든 복원가의 꿈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창문은 모두 불투명했고 출입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곳은 아름답고 완벽하며 모든 것이 갖춰진 황금 세장이었다. 차진혁은 직접 그녀에게 스튜디오를 안내했다. 그는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이제 그녀의 관리해 놓이게 될 한채원의 모든 컬렉션을 보여주었다. 엄청난 책임감이었다. 새로운 직책에 걸맞은 옷이 필요할 거요. 그는 그녀를 쇼핑에 데려가는 대신 스타일리스트 팀을 그녀가 제공받은 최고급 아파트로 보냈다. 그들이 가져온 옷들은 모두 아름다운 명품들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기묘한 일관성을 발견했다. 모든 옷이 차분한 흑빛이나 깊은 푸른색 계열이었고 보헤미안 스타일의 흐르는 듯한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잡지에서 한채원의 생전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바로 그 스타일, 바로 그 색감의 옷을 입고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을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눈에 비친 유령을 입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코스튬을 입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보살핌은 계속되었지만 모든 것은 과거의 렌즈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그녀를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데려가 묻지도 않고 음식을 주문했다. 채원이가 가장 좋아하던 메뉴였소. 그의 눈에 슬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유라의 입에는 재처럼 썼다. 그는 그녀에게 시집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아닌 채원이가 가장 좋아하던 시인의 초판본이었다. 그는 그녀를 오페라에 데려갔지만 그녀는 그가 무대보다 자신의 옆 비어있는 공간을 보며 과거의 기억에 잠겨있는 것을 보았다. 유라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그녀는 꿈의 직업과 상상도 못할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다정하고 세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독하게 외로웠고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 속 대역 배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터져 나왔다. 그녀는 연구실에서 작업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었다. 채원이가 사랑했다는 클래식과는 정반대의 활기차고 현대적인 인디 록이었다. 예고 없이 진혁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낯선 음악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무슨 음악이요? 제 음악이에요. 그녀는 반항이 아닌 그저 사실로서 담담하게 대답했다.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는 그녀의 이 작은 개성의 표출에 눈에 띄게 동요했다. 그것은 그의 기억이라는 교향곡에 맞지 않는 불협 화음이었다. 그는 음악을 끄라고 말하는 대신 생각에 잠긴 얼굴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의 망상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며칠 후 한 미술계 행사장에서 진혁의 오랜 라이벌인 윤 관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잠시 혼자 있는 율에게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았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가씨. 유령의 옷을 입는 건 위험한 게임이거든. 가끔은 그 유령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의 말은 암호 같았고 불길했다. 그것은 채원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이제 유라 역시 위험한 위치에 놓였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 거울 앞에 섰다. 그가 사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았다. 강유라가 아닌 한채원의 유령을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황금 새장은 아름다웠지만 여전히 새장이었다. 그녀는 이 계약에 진짜 임무가 살아있는 기억, 인간 대체품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제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까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연기를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강유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들을 잠재우기 위해 일에 몰두하기로 결심했다. 보건연구실은 그녀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성역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역이 아닌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녀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는 차진혁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 바로 한채원의 마지막 걸작인 일리시안 플레임의 상태 점검 및 보존 작업이었다. 그 거대한 추상 표현주의 작품은 죽기 직전 예술가의 마지막 창의력이 폭발한 결과물로 알려져 있었다. 차진혁의 사무실에 걸려있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유라는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한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고배율 현미경 자외선과 적외선 촬영,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까지. 그녀는 그림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층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첫 번째 이질적인 지점을 발견했다. 현미경 아래에서 그림의 특정 부분, 바로 그 심장을 상징하는 깊고 붉은 소용돌이 부분의 붓터치가 다른 부분과 미묘하게 달랐다. 한채원은 자신감 넘치고 공격적인 왼손잡이의 필치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 부분의 필치는 망설임이 느껴지는 정교한 오른손잡이의 것이었다. 마치 왼손잡이의 필치를 흉내내려 애쓴 듯한 흔적. 다른 사람은 결코 알아챌 수 없을 아주 작은 차이였다. 의심의 불씨가 켜지자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붉은색 물감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샘플을 채취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GCMS를 이용한 화학 분석을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림의 다른 모든 부분은 한채원 특유의 커스텀 린시드유 바인더를 사용했지만 바로 그 붉은 소용돌이 부분만은 생전에 그녀가 혐오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포피시드유 바인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재료의 차이가 아니었다. 예술가의 DNA 자체가 다른 것이었다. 유라는 이제 그림의 일부가 한채원의 것이 아니라고 거의 확신했다. 하지만 왜 후대에 이루어진 서투른 복원 작업의 결과일까? 아니면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는 진혁이 제공한 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채원의 일기 스케치북 그리고 미술용품 구매 기록까지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가 죽기 일주일 전에 쓰인 일기장에서 유라는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다. 엘리시안 플레임은 거의 완성되었다. 마지막 붉은 소용돌이만 남았을 뿐. 이것은 내 걸작 진실을 향한 마지막 절규가 될 것이다. 그녀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림의 마지막 부분인 붉은 소용돌이. 하지만 증거는 그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그렸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라는 직업적 도덕적 의무감에 따라 이 사실을 진혁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 그림이 그의 집착의 초석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가 분명 끔찍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붓터치 분석 물감의 화학 성분 그리고 일기장의 기록까지 차갑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로 채워진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의 방문을 요청했다. 진혁은 평범한 업무 보고를 예상하며 연구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다. 차 대표님, 제 분석에 따르면 엘리시안 플레임의 이 특정 부분은 한채원 작가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시끄러운 분노가 아닌 죽음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분노였다. 그의 얼굴이 얼음 가면처럼 굳어졌다. 지금 뭘 암시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저는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필치가 일치하지 않고 화학 성분도 다릅니다. 저의 전문가적 결론은 이 그림의 이 부분이 위작이라는 겁니다. 위작이라는 단어가 선전포고처럼 공기 중에 떠올랐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히 그림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신성시하는 첫사랑의 기억을 더럽히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전문가의 소견이 아닌 대역의 질투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가 속삭였다. 두 사람 사이에 위태롭고 기묘했던 평화는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진실을 제시했지만 그는 대신 아름다운 거짓을 선택했다. 캔버스 위의 균열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시면을 만들어냈다. 차진혁은 강유라를 철저히 피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서만 건조하고 공식적인 이메일로 소통했고 문제의 그림 엘리시안 플레임을 그녀의 연구실에서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옮겨오라고 지시했다. 그 주제를 다시는 꺼내지 말라는 명백한 거부의 표시였다. 유라는 직업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립되었다. 아름다웠던 연구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옥처럼 느껴졌다. 과학적 증거를 거부당한 것보다 질투심 많은 여자로 매도당한 것이 그녀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한편 진혁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틀렸다고 그녀가 채원의 유산을 더럽히려는 질투심 많은 여자라고 억지로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논리적인 인간이었다. 그녀가 제시한 차가운 데이터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밤늦게 그는 사무실에서 홀로 엘리시안 플레임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던 붓터치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태블릿으로 채워내 다른 작품들의 고화질 사진을 띄워 그림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지적했던 그 미세한 불일치들이 그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인지 부조화는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심장은 채원에 대한 완벽한 기억을 믿고 싶어 했지만 그의 이성은 유라의 논리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 내적 갈등은 그를 더욱 불안정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유라는 이 미스터리를 이대로 덮어둘 수 없었다. 그녀의 전문가적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자신만의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그림의 소유 이력, 즉 채원의 사후 그림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이한 변칙점을 발견했다. 채원이 죽은 후 6개월 동안 그림은 유족이나 미술관이 아닌 바로 그 윤 관장의 개인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거대한 위험 신호였다. 그는 6개월 동안 그 그림으로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새롭고 결정적인 정보를 손에 쥔 그녀는 다시 한번 그와 맞서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비서를 거치지 않고 그가 늘 혼자 있는 시간인 늦은 밤 그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대표님은 속고 계세요. 이 그림 그녀가 죽은 후 6개월간 윤 관장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증거는 그의 내면에 자라나던 의심과 결합하여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채원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 언쟁은 격해졌다. 그는 분노를 넘어 자신의 위태로운 현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 그녀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거지? 당신은 절대 그녀만큼 재능 있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서 당신이 아무리 그녀와 닮았어도 절대 그녀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의 잔인한 말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이건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건 진실에 대한 문제라고요. 왜 저를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강유라예요. 바로 그때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슬픔과 분노에 잠식되어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흐려진 그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조용히 해 채원아. 그 이름이 얼음처럼 날카롭게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깨달은 끔찍한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불에 댄 듯 그녀에게서 손을 뗐다. 유라의 반응은 눈물이나 비명이 아니었다. 죽음과도 같은 깊은 정적이었다. 그가 언젠가는 자신을 봐줄지도 모른다는 그녀가 가졌던 마지막 희미한 희망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진실은 명백해졌다. 그녀는 영원히 유령일 뿐이었다. 대역.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보았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속삭임 같았다. 저는 그녀가 아니에요.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사무실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걸어 나갔다. 그가 뒤늦게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유라 씨, 하지만 너무 늦었다. 마지막 지푸라기는 부러졌고 그 결과는 절대적일 터였다. 차진혁은 밤을 새웠다. 후회와 공황, 그리고 자기 혐오가 뒤섞인 끔찍한 감정들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재앙과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강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로 비서를 보냈다. 비서의 보고는 간결했다. 떠났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지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허둥지둥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계산한 의도적인 출발이었다. 그녀는 그가 선물했던 모든 비싼 옷과 선물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가 유일하게 가져간 것은 자신의 모든 연구 분석 자료가 담긴 업무용 태블릿뿐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명 없는 단 한 장의 메모만이 놓여 있었다. 사직합니다. 유라의 부재는 즉시 공허함을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저택과 사무실이 죽음처럼 고요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공간을 채우고 있던 것이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를 괴롭히는 것은 한채원의 유령이 아닌 강유라의 살아있는 기억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직업적인 결과가 닥쳐왔다. 아우라 옥션의 경쟁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관장은 진양그룹과 손을 잡고 아우라의 명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공격을 개시했다. 그들은 진혁이 감정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엘리시안 플레임의 위작 가능성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한 권이 있는 미술 저널에 한채원 작가의 마지막 작품들에 대한 진위 논란이라는 제목의 익명의 전문가 기고문이 실렸다. 기고문은 엘리시안 플레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라가 발견했던 것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기술적 의문점들을 제기했다. 진혁은 공포에 휩싸였다. 유라는 질투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옳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적들은 그녀가 그에게 주려고 했던 바로 그 진실을 그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공격은 단순히 그림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아우라 옥션 하우스의 진품 보증이라는 명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절박해졌다. 그는 단순히 그녀가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필요로 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녀의 전문성이 필요했고 그 자신도 아직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이유로 그저 그녀라는 인간이 필요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강유라를 찾게. 그가 보안실장에게 명령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비용은 상관없어. 반드시 찾아내.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것을 현금으로 처리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어떤 비행기나 기차 예약 기록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처음 그녀를 발견했을 때처럼 완벽한 유령이었다. 그는 자신이 진짜 강율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사관들은 마침내 아주 작은 흔적 하나를 찾아냈다. 며칠 전 인천공항 근처에 그녀와 비슷한 인상의 여성을 내려주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현금을 냈고 무거운 배낭 하나만을 메고 있었다고 했다. 모든 국제선 탑승객 명단을 확인했지만 강유라라는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피렌체행 편도 티켓을 마지막 순간에 예약한 엘리사 로시라는 이름의 이탈리아 국적 승객이 있었다. 여권 사진의 화질은 낮았지만 그녀와 닮아 있었다. 희박한 가능성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회사는 공격받고 있었고 명성은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집착은 변했다. 더 이상 한채원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사라진 살아있는 여자를 찾는 것. 그는 엘리사 로시와 피렌체라는 단어가 적힌 보고서를 보았다. 모든 회의 취소해. 그가 충격에 빠진 비서에게 말했다. 피렌체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구해. 그는 무너지는 자신의 제국을 버리고 다른 종류의 유령을 쫓아 세계 반대편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동료들과 경쟁자들은 그가 위기 앞에서 도망쳤다고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만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 자신과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는 먼저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미친 추적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아우라 옥션 하우스는 혼돈에 휩싸였다. 이사회는 분노했고 윤 관장과 그의 동맹들은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리더가 압박감에 무너져 도망쳤다고 비난했다. 그의 충성스러운 비서와 임원들은 필사적으로 회사를 방어했지만 왕이 없는 왕국은 위태로웠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냉철하고 완벽했던 리더가 한 여자 때문에 미쳐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수군거렸다. 한편 이탈리아 피렌체. 진혁은 그 도시의 따뜻한 햇살과 고풍스러운 건축물 속에서 서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엘리사 로시라는 가짜 신분과 자신의 직감만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가 고용한 현지 최고의 사립 탐정들도 흔적을 남기지 않은 유령을 찾아내는 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갔다. 진혁은 더 이상 호텔에 앉아 보고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피렌체의 거리로 나섰다. 우피치 미술관의 복도를, 올트라르노의 작은 장인 공방들을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그는 더 이상 CEO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었다. 그의 필사적인 수색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까지 예술은 그에게 한채원과 연결된 유산이자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유라를 찾기 위해 그는 복원연구실을 방문하고 장인들과 대화하며 죽어가는 예술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고된 과정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는 유라가 가졌던 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유라는 단순히 채원을 닮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술과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진짜 장인이었다. 그 과정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버리고 유라가 상징하는 열정과 헌신이라는 가치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필사적인 수색 속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과 마주해야만 했다. 밤마다 호텔방에 홀로 남아 그는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를 수없이 복기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잔인함과 눈먼 어리석음을 인정했다. 그는 채원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 떠나보내기를 거부하는 이기적인 슬픔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기억의 신전을 짓고 살아있는 한 여자를 그 안에 억지로 밀어넣으려 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 그가 유력에 빠져들었던 것은 그녀가 채원을 닮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조용한 반항심, 그녀의 일에 대한 열정, 바로 강유라라는 인간 그 자체를 사랑했던 것이다. 외모의 유사성은 단지 그녀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인 계기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사람을 유령이라 부르며 내쫓았다. 그것은 그의 자기인식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었다. 그가 희망을 거의 잃어가던 순간 탐정들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 그들은 피렌체 외곽의 한 작은 전문 용품점에서 특수한 보건용 화학약품, 특히 오래된 캔버스에서 현대적인 폴리머 바니쉬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희귀한 솔벤트를 대량으로 구매한 기록을 찾아냈다. 구매자는 현금으로 계산했으며 약간의 억양이 섞인 유창한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동양 여성이었다고 했다. 배달 주소는 갤러리나 대형 작업실이 아닌 피렌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토스카나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다. 수령인의 이름은 와이 캉, 진역은 그녀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방식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 그는 차에 올라타 그 작은 마을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목적 없이 헤매는 광인이 아니었다. 그는 목적지를 가졌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추적은 거의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진혁은 토스카나의 평화로운 시골 풍경 속을 달렸다. 그의 내면의 혼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풍경이었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작은 마을의 주소는 평범한 집이 아닌 오래된 석조 헛간을 개조한 개인 복원 작업실이었다. 그는 거대한 헛간 문 앞에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평생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그는 처음으로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강유라. 그녀는 물감이 묻은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놀랐지만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다. 이내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무관심의 가면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황금 세장 안의 인형이 아니었다. 자기 영역의 주인이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을 찾으러 왔소. 찾았네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가 손으로 문을 막았다. 제발.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단어였다. 5분만 얘기 좀 합시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업실은 그녀의 성격이었다. 그녀의 작업, 그녀의 도구, 그녀의 음악으로 가득 찬 완벽하게 그녀 자신만의 공간. 그는 침입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가 작업 중이던 것을 보았다. 이젤 위에는 복원 중인 그림이 있었고 옆 테이블 위에는 아우라 옥션의 주가 취약점과 윤 관장의 네트워크에 대한 복잡한 분석 자료가 담긴 그녀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숨어 지낸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서툴게 사과를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었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사랑했던 것이 유령이 아닌 바로 그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표정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말들은 한때 그녀가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었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당신의 사과가 아무것도 바꾸진 않아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신뢰를 깨뜨렸어요. 그건 몇 마디 말로 복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알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래서 사과만 하러 온 게 아니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채원이를 위해서. 그는 그녀가 떠난 후 벌어진 모든 일을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공격 위작이 무기가 되어 자신을 겨누고 있는 현실. 그는 더 이상 내 회사를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의 기억과 당신의 발견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막고 그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낼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조사한 윤 관장과 다른 배우 세력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아야 할 감정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페셔널 파트너로서 대하고 있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의 역학이 변했다. 그는 그녀의 직업적 자존심과 정의감을 자극한 것이다. 그녀는 파일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솔함과 겸손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왕이 아니었다. 도움을 청하는 한 남자였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위작과 채원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는 그녀가 전문가로서 저항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 돕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이건 철저히 전문가적인 파트너십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조건에 동의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토스카나의 작업실 두 사람은 증거 자료들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계약이나 집착이 아닌 정의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맺어진 진짜 동맹이었다. 추적은 끝났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다. 토스카나의 작업실은 그들의 새로운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차진혁이 비밀리에 공수한 최첨단 장비들과 강유라의 낡고 손때 묻은 복원 도구들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두 사람은 음모의 전체 그림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유라의 심도 깊은 예술 분석과 진혁의 기업 플레이어들에 대한 심리적 통찰력이 결합되었다. 그들은 윤 관장이 단순한 주범이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채원의 초기 멘토였던 그는 그녀의 천재성에 대한 깊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 채원이 죽은 후 그는 그녀의 미완성작을 완성시켜 위작을 만들어냈고 그 그림의 막대한 판매금을 이용해 자신의 갤러리를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사고를 조작하고 아우라 옥션을 향한 기업 사냥을 지휘할 만한 힘을 가진 파트너는 누구인가? 모든 증거는 현재 아우라의 위기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경쟁사 진양그룹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을 덫으로 유인해야 했다. 직접적인 고발은 증거 불충분으로 실패할 터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유라가 대담하고 연극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낡은 위작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새로운 위작을 만들어야 해요. 그들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걸작으로요. 그녀의 계획은 새롭게 발견된 한채원의 잃어버린 스케치북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생전에 구상했지만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미공개 작품들의 초기 드로잉이 담겨 있을 터였다. 1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예술적 발견, 그 스케치북 자체가 유라가 만들어낼 완벽한 위작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채원의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훗날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덫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잉크에 섞인 특별한 화학적 마커, 그리고 채원이 기술적으로는 그릴 수 없었던 미묘한 드로잉 기법 같은 것들. 유라가 위작 스케치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다. 그녀는 시대에 맞는 종이를 구하고 잉크를 직접 배합했다. 채원의 일기를 읽으며 그녀의 심리 상태까지 연구하여 그녀의 예술적 진화 과정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진혁은 그 과정을 매혹된 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대역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 자신만의 권리를 가진 진정한 창조자로서의 예술가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조수가 되어 필요한 재료를 구하고 역사적 자료를 조사해 주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그 조용한 공동 작업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스케치북이 완성되자 그들은 그것의 존재를 미술계에 유출시켜야 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 존경받는 한 노년의 미술사학자를 이용했다. 채원의 비밀 후원자였던 한 이탈리아인 수집가의 유품 속에서 스케치북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그를 통해 흘러나갔다. 잃어버린 스케치북에 대한 소문은 미술계를 폭발시켰다. 윤 관장과 진양그룹은 그 소식을 들었다. 탐욕과 오만함에 눈이 먼 그들은 이것을 황금 같은 기회로 여겼다. 이 스케치북을 소유하는 것은 그들의 명성을 굳히고 동시에 위기에 빠진 아우라 옥션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카드였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제시하며 이탈리아의 미술사학자에게 비밀 거래를 제안했다. 하지만 유라와 진혁은 중개인을 통해 개인 판매를 거절했다. 그들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역사적 유물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받기 위해 공개 경매를 고집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세기의 경매가 서울에서 바로 아우라 옥션 하우스의 주최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의 서막이었다. 그들은 악당들을 자신들의 영토 자신들의 무대 위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가짜 스케치북을 손에 넣기 위해 윤 관장과 진양그룹은 경매에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그 스케치북의 진위를 인정해야만 했다. 세기의 경매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악당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설계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승리를 향한 탐욕에 불타고 있었다. 유라와 진혁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더 이상 상처 입은 남자와 도망자가 아닌 마지막 결전을 위해 뭉친 파트너로서 윤 관장과 진양그룹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승리를 앞둔 왕처럼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덫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차진혁은 경매사석 위층의 관람실에서 침착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유라는 무대 뒤 모든 계획을 실행할 통제실에 있었다. 마침내 스케치북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무대 위로 등장했다.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윤 관장 측의 대리인과 정체불명의 전화 응찰자 사이에서 격렬한 경쟁이 불붙었다. 가격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치솟았다. 그 전화 응찰자는 물론 적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게 만들기 위한 진혁의 대리인이었다. 마침내 윤 관장 측이 기록적인 가격에 최종 낙찰받았다. 윤 관장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떠올랐다. 경매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다음 물품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홀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무대 양옆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진혁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인 판매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 유물의 출처에 대해 저희가 반드시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작은 부가 정보가 있습니다. 순간 흥분으로 가득 찼던 장내의 분위기가 혼란으로 바뀌었다.
스크린에 강유라가 나타났다. 미리 녹화된 영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을 한채원 컬렉션의 수석 복원가이자 이 스케치북의 감정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천재적이고 파괴적인 폭로였다. 여러분께서 오늘 밤 보신 이 스케치북은 걸작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바로 위조의 걸작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죠. 그녀는 자신이 심어놓은 과학적 증거들, 즉 잉크의 화학적 마커와 의도적으로 남겨둔 미세한 시대적 오류들을 차례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이 스케치북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 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 명예훼손이야 라고 소리쳤다. 유라는 화면 속에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하시겠죠?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위작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위작 스케치북과 엘리시안 플레임이 나란히 비교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작품에서 동일한 위조 기법, 동일한 화학적 시그니처, 동일한 오른손잡이의 필치가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엘리시안 플레임의 붉은 소용돌이를 위조한 사람과 이 위작 스케치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으려 했던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윤 관장 당신이죠. 그리고 마지막 증거. 그녀는 채원이 죽던 날 밤 그녀의 작업실 근처 절벽 도로에 보안 카메라에 찍힌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채원의 공식적인 사망 시각 직후 현장을 떠나는 윤 관장의 차가 찍혀 있었다. 진혁의 차가운 분노가 담긴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한채원은 실족사한 것이 아닙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윤 관장이 자신의 작품을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그녀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겁니다. 엘리시안 플레임은 그녀가 죽은 뒤에 그가 완성한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대담했던 위작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경매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윤 관장에게로 직행했다. 체크메이트. 윤 관장은 위조 사기 그리고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진양그룹 회장 역시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진혁은 관람실을 떠나 무대 뒤 통제실로 향했다. 유라가 그곳에서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불의 시련을 통과한 사랑이 담긴 포옹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마침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마지막 경매는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윤 관장은 위조와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아우라 옥션의 명성은 손상되기는커녕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기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차진혁과 강유라는 한채원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옛 작업실 근처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절벽 위였다. 진혁이 죄책감이나 집착 없이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애도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평화로운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묘비에 대고 유라가 어떻게 그녀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고 정의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기억을 사랑했어, 채원아. 그가 말했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 아마 당신도 그녀를 좋아했을 거야. 그것은 과거를 떠나보내는 그의 마지막 의식이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서서 그가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었다. 서울 아우라 옥션 하우스. 엘리시안 플레임은 거대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어떤 이들은 위작임으로 파괴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 악명 높은 역사가
오히려 작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진혁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그 그림이 파괴되거나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그것은 미술관에 기증될 것이며 그 옆에는 그림의 전체적인 진실이 담긴 명판이 영구적으로 전시될 것이라고 했다. 한채원의 천재성 윤 관장의 범죄,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복원가 강유라의 명석함까지. 그는 자신의 고통과 기만의 상징을 진실과 정의의 증거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는 강유라를 아우라의 새로운 미술품 감정 및 연구소장으로 공식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유라는 그가 그녀를 위해 지어준 연구실에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새장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집처럼 느껴졌다. 진혁이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편안한 친밀감이 흘렀다. 당신이 검토해야 할 마지막 계약서가 하나 있어. 그가 장난기 어린 눈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것이 새로운 고용 계약서일 것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파트너십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은 한 장의 종이었다. 조항들은 법률 용어가 아닌 손으로 쓴 약속들이었다. 제1조 언제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본다. 제2조 진실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 진실에 귀를 기울인다. 제3조 과거의 대용품이 아닌 우리 자신만의 독창적인 걸작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 맨 아래에는 2개의 서명란이 있었고 그의 서명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에서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미소로 그를 보았다. 이건 아주 비전형적인 계약서네요. 해지 조항이 없어요. 평생을 위한 계약이니까. 그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심플하고 우아한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열었다. 나는 당신에게 다른 누군가의 대역이 되어달라고 청하는 게 아니오. 다른 사람의 유산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오. 강유라, 나는 당신에게 나와 함께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가자고 청하는 거요.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고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1년 후 두 사람은 새롭고 밝은 미술관의 개관식에 서 있었다. 그곳은 아우라의 후원으로 설립된 강유라 미술 복원과학센터였다. 젊은 복원가들을 지원하고 윤리적인 미술 연구를 후원하는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된 공간이었다. 미술관 로비의 중앙벽에는 새로운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의 대담한 구조적인 선과 그녀의 섬세하고 미묘한 색채 사용이 결합된 아름다운 추상화였다.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공동의 작품이었다. 작품의 제목은 우리의 걸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자신들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유령에 사로잡힌 남자와 대역이 되어야 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발견하고 새롭고 아름답고 온전히 자신들만의 것을 창조해낸 두 명의 완전한 개인이었다.